예,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쉬고 왔는데 쉬고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긴장의 연속이죠. 예. 아니 어떻게 휴가를 내셨나요? 사실 짧게 휴가를 갔다 왔어요. 예, 예. 갔다 왔는데 날씨가 그곳은 계속 비가 왔었고, 또 그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계속 좀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금 선물이 거의 지금 3%가 빠졌어요. 이거 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금리 인상. 결국은 이번에 물가 지수가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됐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 이번에 75bp 인상은 뭐 단순한 숫자가 75, 100bp냐를 넘어서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느꼈거든요. 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미국 증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증시는 6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었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1% 상승해서 3688.53, S&P는 1.46% 상승한 3789.99, 나스닥이 11099.15포인트, 2.5%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향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력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있었기도 했고요. 어쨌든 어제 가장 핵심 이슈인 연준의 금리 인상 이것에 대한 시사와 향후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75bp 인상을 했는데 75bp 인상을 하면서 덧붙여서 올해 안에 175bp 1.75%에 대한 추가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1.75%가 된 거죠. 금리가. 그렇죠. 0.75%를 인상하면서 네. 여기에 올해 안에 175bp를 추가 인상한다면 올해 연말 예상은 3.5%가 되는 거고요. 연준에서도 실제로 전망을 3.4, 3.5 정도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현재 1.75%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장 다음 달에도 이제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지금 국내에서도 빅스텝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말을 한번 했었죠. 언급을 했었죠. 만약에 이번에 한국이 이번 금통위에서 50bp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미국이 7월에 연준에서 75bp 인상을 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한국은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글로벌 IB들도 한국의 빅스텝은 이전까지는 예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 발표 이후에 가능성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국내는 빅스텝을 할 만한 여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한국은행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한 게 GDP 성장률 올해 예상을 2.8%에서 1.7%로 하향을 했고요. 실업률은 3.5%에서 3.7%로 상향을 했는데 이번에 얘기한 수치는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징조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GDP 성장률을 낮출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낮췄고요. 그러니까요. 실업률도 조금 올렸다는 부분이 이제 약간 와닿는 게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75bp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바탕이 깔려 있는데 우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지수가 전에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단 0.1%라도 하락을 했다면은 우리가 점진적이지만 어쨌든 피크아웃을 한 게 아니라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보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상치를 훨씬 깨고 상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 끝이 아닌 거냐라는 공포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지표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끝이다라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은 어쨌든 희망적으로 바뀌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도 주식시장도 결국 흐름이거든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시장에서는 바로 이번 주와 같은 흐름의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거를 연준에서는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5월 CPI가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모습, 피크아웃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하는 모양을 보여줬었고요. 연준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이것도 이제 소비자 지수 자체도 거의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이제 하락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파월이 75bp 인상은 뭐 좀 이례적이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100bp 인상은 또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데자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bp는 가능한데 75bp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를 한 몇 주 전이지? 불과 한 달 전에. 그죠. 한 달 전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100bp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뭐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연준이 소위 말해서 비판을 많이 들었었고 예.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였고 너무 소극적이거나 안이하게 대처한다,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있었죠. 그런데 뭐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어쩔 수 없었던 게 뭐 전쟁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예. 뭐 예상치 못한 전쟁이라든지 중국 락다운 같은 여러 가지 악재가 또 추가로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파월 의장의 코멘트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인플레 피크아웃을 예상했지만은 5월 CPI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75bp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거는 결코 이제 일반적인 수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이다라고 강조는 했고요. 예. 다만 100bp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언급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좀 남겨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당연히 물가 지수가 만약에 더 위협적으로 올라간다면은 100bp의 여지도 남겨놔야겠죠.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단 이번에 75bp를 인상을 했고요. 네.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다음 7월 같은 경우는 50bp 혹은 75bp를 점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75bp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5bp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연준은 여전히 경기 연착륙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약간의 립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건 뭐 경기 침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업 실적들은 이제 강력히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플레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거는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를 잡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의 컨트롤 불가 영역, 여기서 불가 영역이라는 건 전쟁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은 대외 변수로 인해서 경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속내를 이제 안고 있는 거겠죠. 전쟁이 났는데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속뜻인 거죠, 결국. 예.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게 원인 자체가 사실 전쟁이었잖아요. 뭐 중요한 포인트였죠. 예.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부분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인상으로? 통장이 어려운 환경이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그 카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참 그러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주택 거래량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있는데 다만 실제로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이슈가 꽤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을 뿐이지 실제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긍정적인 부분은 소비가 여전히 강력히 살아 있고 소비 둔화 시그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뭐 기업 실적 말씀드리면서 멜시스 같은 백화점의 매출이 상당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양극화의 단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전체 수량으로 봤을 때는 꽤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이라고 단서를 달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뉴스를 보면은 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어 하면은 야 아직 미국 소비는 남아 있어. 그 다음에 야 저게 지금 박살났어. 이러면 또 미국 소비는 아직 남아 있어. 계속 이것만 지금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많이 꺾이면 두렵죠. 두렵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 결국은 뭐 아직 현재 정가의 보도처럼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의
기업 실적, 예. 소비 양축이 여전히 견조하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무서운 거는 뭐냐? 인플레가 이렇게 당분간 유지가 되면은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주가가 빠졌지만은 이게 싸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주가가 20-30% 하락했지만은 예. 기업 실적이 20-30%가 같이 빠지면은 퍼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건 싼 게 예. 아닌 겁니다. 어. 여전히 비싼 거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서둘러 잡아야 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IB 반응도 한번 아까 IB 반응 좀 넘어갈까요? 뭐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뭐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시티나 알리안치 같은 거에서 비교적 이번 75bp 인상이라든지 코멘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거는 통제력을 잃지 않는 연준의 모습이거든요. 네. 시장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 부분이 사실은 원하는 거였는데 어느 정도 파월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예. 제가 이제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연준은 이제 아이를 보는 이제 부모 같은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아이는 당연히 시장이고요. 아이가 항상 뭐 울고 보채고 할 때마다 과자나 장난감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우는데 과자를 뺏어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은 예. 뺏어야 될 땐 뺏어야 되는데 예.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이다.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하반기에 예상 금리 인상 스케줄은 7월 달에는 일단 75bp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에 50bp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은 각각 25bp 정도씩. 25bp 정도. 7월 9월에 이제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는 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중간선거라는 예.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조금 녹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75bp를 인상해서 연말에 이제 3.5%까지 올릴 것이다. 네. 만약에 조금 더 악화가 돼서 9월 이후에도 11월, 11월까지 계속 50bp를 인상한다면은 뭐 연말 금리는 이제 4%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현재 연준 이사회에서 뭐 상당수 의원들은 이미 내년 그러니까 2023년 목표 지수를 금리를 4%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갔으면 예. 그러니까 33.5%까지는 올리더라도 예. 여기 4%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많이 무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체력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연준의 뭐 여러 이제 빠른 금리 인상 있는데 저희 리얼 드래곤님께서 보시는 저희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이제 나누자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이제 빠른 금리 인상의 효과를 먹히고 전쟁이 빠르게 이제 종결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는 경우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죠.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고 PSR 고성장주 위주로 빠른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쉽게도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보이지는 않아요. 아. 일단은 지금 전쟁 자체가 예.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분위기는 아닌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은 유가라든지 다른 물가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빠질 만한 요인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음. 그렇다면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이제 3분기 중에 피크아웃을 하는데 그 이제 떨어지는 속도 자체는 상당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모두 갖췄음에도 이제 주가가 하락한 혁신 성장주들 위주로 이제 완만한 성장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더딜 것이다. L자형 흐름이 될 것이다. 상당히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이 상황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거죠. 왜냐 3분기 안에 피크아웃과 주가의 이제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확률이 조금 커지고 있는 시나리오여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심화되는 경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경우 예. 최퍼고님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뭔가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가장 저희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불가피하고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빠지더라도 기업 실적이 약화되면은 우리가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저께인가 골드만삭스에서 예상 시나리오를 낸 것 중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경우에 지금 주가 지수의 PER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연말까지 이 정도 지수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현재 S&P 기준은 평균으로 봤을 때 여전히 비싼 수준이고요. 한참 더 추가적인 레벨 다운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안 가기를 이제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뭐 연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냥 주식 투자자분들의 기준에 있을 때 어떤 전략이 가장 그래도 효과적일까요? 그럴 땐. 사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까? 예, 뭘 예.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예. 선택지를 잡자면은 그래도 이제 뭐 경기 방어주 예. 그리고 적절한 현금 그리고 성장주는 언제나 포지션은 가져가자. 예. 이제 아주 기본적인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간 유지된다면은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가죠. 예, 키팩터는 결국은 유가고요. 예. 지금 전쟁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오펙이라든지 사우디도 방문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쟁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도 지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 참고로 이제 한국 전쟁이 6.25가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베트남 전쟁은 20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미군 철수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몇 가지 시나리오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재에서 뭐 적당히 영토를 주고 협정을 평화 협정을 하는 그런데 이제 그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절하고 있죠. 우린 끝까지 싸우겠다. 예. 반대로 러시아가 그대로 서진을 그러니까 이제 본토 키이우까지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예. 이것도 가능성이 약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냥 지금처럼 계속 국지전, 어느 한쪽이 크게 밀리거나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만 유지가 되더라도 유가는 사실은 하락하기가 어려운 힘들죠. 분위기인 거거든요. 더구나 러시아라든지 지금 유가 상승을 인한 수혜를 보고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 네.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 네. 이래저래 투자자분들이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내일 또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2부에는 바바리안 리서치 김영배 연구위원님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위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